비는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한 거리에서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속에는 주름진 지폐 한 장과 가족 사진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밝게 웃고 있는 아내와 두 자식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저 환한 웃음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오랜 시간 비를 맞은 탓인지 아니면 삶의 온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새 옷은 축축하게 젖었고 신발 속까지 빗물이 스며들어 발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 하나 없이 적막했습니다. 간간히 지나가는 자동차들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에 반사되어 번져 보였습니다. 그 불빛이 멀어질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졌습니다. 저 불빛 하나쯤은 나를 비춰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아무도 나를 향해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이 거리를 떠도는 게 벌써 몇 개월째인지 가늠할 수도 없었습니다. 처음 길거리에 나 앉았을 때는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데 나만 멈춰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현실을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내 몸은 피곤했고 배는 고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이곳이 내게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공장을 운영하며 돈을 벌었고 그 돈을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 썼습니다. 좋은 집을 사고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아내가 원하는 것들을 사주었습니다. 나는 돈을 벌고 가족들은 그 돈으로 삶을 꾸려갔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을 때 나는 단순한 감정 싸움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벨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회사에 전화를 걸어도 아내는 자리에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며칠 뒤 나는 법원에서 서류 한 장을 받았습니다. 이혼 소송장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이유도 듣지 못한 채,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가족에게서 지워진 것이었습니다. 은행에 가보니 내 명의로 된 모든 계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모든 것을 정리해 떠났습니다. 그 후로 내가 갈 곳은 없었습니다. 지인들에게 연락했지만 다들 바쁘다고 했습니다. 몇몇은 도움을 줄 것처럼 말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렇게 나는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생활이 하루 이틀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잠을 청하고 무료 급식소를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침이면 누군가가 버리고 간 신문지를 덮고 밤이면 바람이 들지 않는 구석진 곳을 찾아 몸을 웅크렸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나를 힐끗 쳐다보고는 아무 관심 없이 지나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일부러 방향을 바꾸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는 점점 세상에서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를 피할 곳이 없어 허름한 상점의 처마 밑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배는 고팠고 몸은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끔 동전을 던져주고 갔지만 그것만으로는 배를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내 앞에 멈춰 섰습니다. 처음엔 그저 지나가는 행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낡은 신발에 허름한 코트를 걸친 노인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나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의 손에는 작은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때 느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건 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 종이를 조심스레 받았습니다. 그 순간 내 손끝이 떨렸습니다.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희망이었을까요?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이 종이를 받아들이면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이 또한 그냥 지나가는 인연일까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세상에서 잊혀지는 삶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비 오는 거리에서 낯선 노인이 건넨 작은 종이 한 장. 나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을 살아왔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은 결국 나를 길 한복판에 던져 놓았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나는 올해 65. 어린 시절은 가난했습니다. 부모님은 하루하루 힘겹게 일하며 나와 형제들을 키우셨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도 쉽지 않았고 도시락 하나 싸가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어릴 때부터 결심했습니다. 내 가정만큼은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 가족에게만큼은 부족함 없는 삶을 주겠다. 그 목표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20살이 되자마자 작은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지는 곳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마기를 도왔지만 몇 년이 지나자 직접 기계를 다루는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이 되던 해, 나는 오랜 꿈이었던 공장을 차렸습니다. 작은 공장이었지만 내 손으로 일구어낸 사업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수익이 거의 없었지만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아내, 그리고 내 두 아이. 그들을 위해서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일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나는 연애 시절부터 서로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부유한 삶은 아니었지만 함께 버티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키우며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나는 가족을 지키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온 힘을 다해 지켜주려 했던 가족이 어느 순간부터 내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들은 머리가 좋았습니다. 학업 성적도 우수했고 명문대를 졸업했습니다. 나는 아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것은 뭐든 해주었습니다. 대학 등록금부터 해외 연수까지. 나 스스로를 희생해서라도 아들의 미래를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좋은 학원을 보내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했습니다. 내가 힘든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나는 여전히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었지만 가족들은 점점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아들은 취업 후 점점 집에 오는 날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가 바쁘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딸도 결혼을 앞두고부터는 바쁘다는 핑계로 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 또한 변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게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일해서 돌아와도 무심한 표정으로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바빠진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생각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퇴직을 결정하던 날, 나는 가족들을 위해 큰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일해왔으니 이제부터는 함께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도 가고 아내와도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면서 예전처럼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이제 퇴직하면 뭐 하려고? 집에서 그냥 빈둥거릴 거야? 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가족을 위해서 일해왔는데 퇴직 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듯한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아내는 나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지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아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더했다. 내가 이혼 문제로 상담을 구하려 하자 그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혼자 지내셔야죠. 우리도 각자 삶이 있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나는 그들에게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나는 은행에서 모든 계좌가 비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내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모든 재산을 정리해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길거리에 남겨진 나 자신뿐이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나는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처지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나는 세상에 홀로 남겨졌고 누구도 나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 내리는 거리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은 내게 작은 종이 한 장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긴 시간 고민했습니다. 이건 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내 삶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나는 한동안 그 작은 종이를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져 종이가 젖어가고 있었지만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노인이 건넨 이 종이가 내 삶을 바꿀 기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 의미 없는 조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거리는 한층 더 적막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한 채 지난 몇 개월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퇴직을 하고 난 후에도 나는 가족의 곁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일에 치이지 않고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내는 내 퇴직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있는 내가 부담스럽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못 해본 것들도 해보고 싶지. 그러나 아내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반응은 시큰둥했고 나는 그것이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집에서 점점 더 외부인이 되어 갔습니다. 아내는 내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주지 않았고 아이들은 나를 찾지 않았습니다.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나는 그저 소파 한쪽에서 텔레비전을 멍하니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부터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인생을 바쳐 가정을 꾸렸는데 이제 와서 나를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없는 게 편해요. 그녀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나는 무너졌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믿었습니다. 아내가 다시 생각을 바꿀 것이라고. 아이들이 나를 막아줄 것이라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손에 쥔 채 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 명의로 된 집은 이미 아내 앞으로 넘어갔고 은행 계좌도 비어 있었습니다. 퇴직금도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당장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바빠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라는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국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생활이 오래 가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고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멀리했습니다. 미안해. 요즘 사정이 안 좋아.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낼 수는 없어. 누구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고시원에서 지냈습니다. 가진 돈으로 며칠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바닥나자 고시원의 문은 나를 향해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노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원에서 잠을 자고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을 찾고 버려진 신문지를 덮고 잠을 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생활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고 삶의 의미가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적응하는 존재였습니다. 나는 점점 이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공원에서 어디가 바람을 피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고, 무료 급식소에서 줄을 서는 법도 익혔습니다. 그러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하루하루 피로가 쌓였고,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일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 내리는 거리에서 한 노인이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나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작은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건 내 인생을 바꿀 기회일지도 모른다. 나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한 회사의 주소와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한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아니,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줄까? 그때 바로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가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 앞에 선 순간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차가웠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내 몰골을 확인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내 앞에 던졌습니다. 이걸로 어떻게든 살아보세요. 하지만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내 안에 남아있던 희망의 불씨가 사그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 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나는 여전히 젖은 종이를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걸로 어떻게든 살아보세요. 하지만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 말이 내 귓속을 파고들 때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무거운 빗줄기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비인지 눈물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한때는 내 자랑이었던 아이가 이제는 나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내 삶의 전부였던 가족이 이제는 나를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일까? 정말 나는 여기서 무너져야 하는 걸까? 나는 다시 손에 쥔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종이가 나를 어디로 이끌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만이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종이에 적힌 주소를 따라갔습니다. 낡고 허름한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곳에서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문이 열렸고 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허름한 공장이었습니다. 오래된 기계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고 쇠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구석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는 내 손에 쥔 종이를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한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거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머무르는 곳이었습니다. 어디에도 받아들여지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몸을 혹사시키는 곳이었습니다.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받아들여지려면 모든 걸 버티고 견뎌야 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은 힘들었습니다. 몸은 이미 약해져 있었고 허리와 무릎은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거친 기계를 돌리고 뜨거운 쇳덩이를 옮기고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 박혔습니다. 땀이 흐르고 팔과 다리가 뻐근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손을 멈추면 뒤처졌고 뒤처지는 순간 내 자리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버텼습니다. 이곳에서 밀려나면 나는 어디로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한 달. 나는 점점 이곳에 적응해 갔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적어도 나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똑같이 일을 끝내고 허름한 숙소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골목을 지나는데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슈트를 차려입고 누군가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내 전처 그리고 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는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그들은 여전히 부유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그들은 나를 잊은 채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불러야 할까? 하지만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나 여기 있어. 그 말을 내뱉기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그리고 아들이 나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반가움이 없었습니다. 그저 당혹스러움과 불편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나를 본 순간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외면했습니다. 나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멀어질 때까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의 삶에서 지워졌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아버지도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단지 그들의 과거 속 한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공장의 작은 방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그들의 삶은 여전히 풍요롭고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거리 위에서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서야 하는가?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나를 버렸다고 해서 내가 나를 포기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지웠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울었습니다. 아들이 나를 외면하고 아내가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가던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나는 완전히 지워졌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나는 끝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때 내 것이었던 따뜻한 가정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받아줄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부정당하고 존재 자체가 지워진 지금 나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끝없는 후회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보여줄 것인가? 나는 후자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마음속에서 마지막으로 가족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남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살아남기 위해 일했다면 이제는 그 이상을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이 나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다시 내 삶을 되찾기로 했습니다. 기계 조작법을 배우고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일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주어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면 먼저 해결했습니다.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공장의 핵심 인력이 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나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의 관리자도 나를 눈여겨보기 시작했고, 나는 점점 더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나는 공장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전까지 나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힘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다시 내 손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승진한 이후 나는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공장 노동자가 아닌 사업가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나는 이 공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파악하기 시작했고, 시장의 흐름을 공부했습니다.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이 어디로 흘러가고, 어떤 기업이 거래처인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공장은 내가 과거에 운영하던 사업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일했던 공장의 제품이 내가 과거 운영했던 사업의 하청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선명해졌습니다. 나는 단순히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업을 시작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과는 다르게 더 강한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나는 공장에서 받은 급여를 아껴가며 투자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과거의 경험을 살려 새로운 기회를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는 작은 회사를 인수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인맥을 활용해 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빠르게 성장시켰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나는 다시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운명처럼 한 가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인수한 회사가 성장하면서 과거 내 가족이 운영하던 회사와 경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들과 다시 마주할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미팅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내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미팅이 시작되고 나는 일부러 그들보다 늦게 입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곳에 앉아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내 또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당황과 불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어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냉정한 표정으로 그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을 때 나는 이미 가족이라는 존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나를 버린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과거를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그들과 다시 엮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과거를 버리고 나 자신을 위해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삶은 이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내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던 상처와 후회,
미련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많은 밤을 눈물로 보냈고 끝없는 후회의 나락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왜 나는 가족을 위해 그렇게 헌신했을까? 왜 나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 내 인생을 다 바쳤을까? 그리고 왜 나는 끝내 그들에게 버림받았을까? 그 질문들은 한동안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답을 찾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아버지도 남편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과거에는 언제나 가족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해 나 자신을 희생했고, 내 감정보다는 가족의 필요가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올바른 삶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살면서도 정작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헌신하면서도 나는 한 번도 내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나를 버렸을 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를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나는 늦게나마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일을 합니다. 과거처럼 무리해서 돈을 벌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즐거운 일을 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이제는 남이 아닌 내 행복을 위해서만 결정합니다.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가족에게 빼앗겼습니다. 시간도, 노력도, 그리고 내 삶 자체도. 그러나 더 이상은 누구에게도 나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나와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내와 아이들에게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을 때 나도 그들을 내 마음속에서 떠나보냈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가족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희생해도 그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나는 비로소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자유를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혼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 역시도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가족이 없는 삶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가족을 잃고 나면 내 인생도 끝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혼자가 되어보니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혼자가 된 이후에야 나는 나 자신을 진정으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내 삶이 행복해지는지를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불행은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아침이 밝아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십니다. 한때는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 삶은 이제 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은 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한때 나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과 철저한 배신이었습니다.
나는 거리로 내몰렸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길바닥에서 잠을 자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나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과거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인생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좋아요를 누르는 것이 단순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좋아요란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대한 응원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삶을 응원하고 있습니까? 혹시 저처럼 오랫동안 남을 위해 살면서 정작 자신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혹시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좋아요를 누르듯 자신을 위해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는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자신이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혹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한 분이 있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도 그 댓글을 읽으며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고 위로받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며 인생의 의미를 다시 찾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